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곳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저인 것을 눈치챈 분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해외 지역을 순방하면서 살았어요. 아버지께서 주재원이었고 엄마는 국제통역사였거든요. 이런저런 영어권 국가에서 살면서 다양한 시각과 가치관을 배웠고, 그것은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외에서 공부를 한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갤러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큐레이터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 해외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 미술 시장에서 미술 작품이 판매되는 것은 굉장히 고인물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들만의 세계였습니다. 좋은 학벌 집안을 가진 저였기에 다행히 대놓고 무시를 당한 적은 없어도 외국에서 들어와 한국 미술 세계를 모른다는 이유로 뒷담 아닌 뒷담을 엄청 많이 까였어요. 해외 대학은 돈만 주면 들어가는 곳 아닌가? 그냥 별 보잘것없는 곳 아니야? 그러게 얼굴도 이쁘장하고 왜 여기서 큐레이터 하는지 모르겠어. 작품보다 저 여자 얼굴에 더 눈길이 가니까 짜증나 죽겠다니까. 뭘 원하고 들어온 거야? 아니면 갤러리 관장 똥꼬라도 따라다녀서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하나?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맘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 소문과 반응들을 제가 모를 리가 없었어요. 되게 심리적으로 갈수록 위축되어 있었고, 나중에는 심리 상담까지 받아야 했어요. 선생님, 저는 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한국의 이런 폐쇄적이고 학벌주의에 학연 지연에 따라서 판이 움직이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저의 심리 상태는 중증 우울 정도였고, 결국 저는 큐레이터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사실 큐레이터 일이 박봉인데 공부해야 할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그걸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그 세계에서 환영받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하여튼 일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저는 저의 심리 치료를 하는데 돈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심리센터에서 제안받은 게 집단 심리 상담이었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형으로 앉아서 서로의 이야기들을 하고 서로가 겪은 일들을 들으면서 치유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거기서 저랑 비슷한 상황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회 자체에서 이런 일을 겪은 거지만 그 남자는 집안에서 저랑 비슷한 취급을 당했더라고요. 저는 남부럽지 않은 부자 집안에서 살았어요. 초밥 먹으러 일본 가고 스파하러 핀란드로 훌쩍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불행했습니다. 전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네, 서울대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최상위 학벌이었지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판사를 하다가 4대 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하고 있는 최상위권 권력을 가지신 분이었고, 어머니는 서울대 미학과를 나와서 박사까지 공부하신 분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 없었지만, 어머니는 어떻게든 사회의 최상위 단계까지 저를 보내려고 안간힘을 쓰며 노력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피눈물이 나요. 집안에 변호사는 있으니 의사가 한 명 나와야 한다면서 서울대 의대에 저를 보내려고 무려 오수를 시키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군대는 28살에 갔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저는 숙연해졌어요. 오수라는 게 쉬운 선택이 아니거든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결국에 지방의 한 의대에 합격했지만 우울증에 심하게 시달린 저는 기숙사 4층에서 기말고사 본과 들어가기 전에 뛰어내립니다. 그때 아마 기사도 나고 난리가 났던 걸로 기억해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의대생이 몸을 던졌고 밑에 있는 나무가 충격을 흡수해서 살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몸을 던진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서울대 의대가 아니라 지방대 의대를 갔기 때문에 삼류 의사가 될 거라는 어머니의 그 말 때문에 그게 너무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선택을 한 거였어요. 그 뒤로 그 남자는 결국 의대를 자퇴하게 되었고 서울대에 재입학해서 무사히 졸업을 한 뒤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남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어머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창피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말을 했죠. 왠지 모르게 그 남자의 인생에서 제가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감정들이 그 남자가 느낀 감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마음이 같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다가 저희는 조심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비슷한 사람 두 명이 만나니까 치유도 되고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지요. 존재 자체만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오랫동안 교제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사실 큐레이터 일을 그만두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다는 생각에 소속감도 없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소속감도 생기고 좋았어요. 시모는 그래도 뭐 집안은 좋네. 어머님께서 명문대 출신 통역사에 아버지는 주재원이고 아프리카에서도 살아보고 뉴욕에 파리에 학벌도 나쁘지 않고 역시 어머님은 저라는 사람 자체를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가진 것들을 궁금해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히스토리를 전부 다 아니까 그렇게 놀란 것은 없었어요. 딱 어머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남편 진짜 고생 많이 했겠네. 순수한 사람이 저런 틀에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싶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의 집안은 정말 으리으리한 사회의 상류층이었고 저도 겉보기에는 굉장히 부럽고 멋있어 보여서 당연히 남편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인간미도 느껴지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고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너무나도 작고 소중한 딸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 딸이 저의 인생을 바꿀 줄은, 아니, 더 나아가 뿌리까지 썩어버린 시댁을 바꿔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딸은 참 이쁘고 귀여워서 시댁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해외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상통화로나마 아이를 보았고요. 하여튼 어머님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주문을 걸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는 아니 진짜라고? 니네 시모가 그렇게 애들한테 말했다고? 세상에 무섭다 좀. 이럴 정도였어요. 어머님은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제 딸에게 네가 우리 집안 명예를 드높여야지. 서울대 가서 인류가 되어야 한다. 너는 내 아들이 못 이룬 서울대 의대를 가야 한다. 와,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슨 공포영화를 보는 듯 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너무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 에이 어머님 애한테 왜 그러세요.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저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어요. 뭐 시댁의 가치관처럼 높은 곳에 아이가 올라가도록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남들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이 단단한 아이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쯤 해외에 나가서 아이를 키우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엄마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지야, 아빠가 많이 아프셔. 된다면 1년 정도 들어와서 아빠 좀 봤으면 좋겠다. 떨어진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니? 그때 아빠는 캐나다에 계셨습니다. 원래 폐 쪽으로 지병을 앓고 있었던 아빠가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였어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에 갈 수는 없었어요. 아직 아이가 좀 어리기도 했고, 적어도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쯤에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나가려고 했거든요.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 그럼 당신이 캐나다로 가서 아버님 뵙고 와야지. 몸이 많이 편찮으신데 얼굴 한번 안 보러 가는 것도 문제고. 그러면 당신이 몇 년 뒤에 우리 애기 유학할 거 알아볼 겸 아버님한테 1년 정도 갔다가 와. 엄마한테 아이 맡기면 되니까. 엄마, 우리 딸 좋아하니.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남편이 배려를 해준 덕에, 그리고 석사 공부하면서 교육학을 공부하신 시모를 믿고 출국을 했습니다. 엄마 가지 마. 엄마, 나 데리고 가. 아빠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딸을 보니 참 이것도 못할 짓이다 싶더라고요. 엄마, 외할아버지가 아파서 간호하고 와야 해. 그러니까 조금만 아빠 옆에서 엄마 기다리고 있어. 외할아버지 건강해진 다음에 우리 딸 보러 올 거니까. 알겠지? 정말이지, 엄마? 엄마는 약속은 꼭 지켜, 우리 딸. 그렇게 헤어진 저는 캐나다에서 아빠의 일 관련 서류들이랑 아빠가 아파서 처리하지 못한 것들을 처리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다행히 아빠는 빠르게 몸이 호전되었고, 저는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이 터진 거였어요. 남편은 밥 먹듯이 야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위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한 거였어요. 외국에 있는 제가 걱정할까봐 그 이야기를 안 했던 거고, 그 사이에 제 딸내미는 시댁에서 아예 산 거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 딸이, 그렇게 말을 잘하고 똑부러진 제 딸이 실어증에 걸린 거였습니다. 어머님, 애가 왜 실어증에 걸렸어요? 아니, 제가 몇 년을 해외에 살다 온 것도 아니고 5개월 남짓한 기간이었는데 왜 애가 말을 못하냐고요? 아니, 나도 몰라. 정신과도 데리고 가보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나는 그저 애가 할머니가 싫어서 말을 안 하는 줄 알았지. 엄마랑 아빠 둘 다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애가 이렇게 된 거 아니니. 내 탓 아니야. 내 탓 아니라고. 참 정말로. 어머님은 발뺌을 했습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눈을 피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내가 바보였지. 아이를 행복하게 키운다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아이로 키운다고 하면서 그 누구보다 아이를 방치했던 거야. 정말
폭풍우처럼 쏟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도 큰 죄책감이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아이가 다시 말할 수 있도록, 정신적 충격을 덜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유명한 대학병원에 다 가보고 심리치료도 하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아동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서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고 서서히 아이의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충격적인 소식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이가 종이에 써낸 그림 일기. 할머니, 사라졌으면 좋겠어. 할머니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아이의 말은 뜻밖이었어요. 당연히 엄마와 아빠를 원망할 줄 알았던 아이는 부모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자기를 돌봐준 친할머니를 증오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정신과 의사쌤은 조용히 저를 불렀죠. 어머님, 아이 심리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 정도면 아이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그림 일기도 꽤나 구체적으로 본인의 힘듦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존 본능 중 하나가 회피 성향이거든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 상황을 마주하기 싫으면 사람은 회피해버립니다. 아이는 그래서 실어증에 걸린 거예요. 물론 치료를 받으면 다시 정상적인 아이처럼 말하는 게 가능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부모님과 떨어진 그 시간 동안 아이가 어떤 일을 시댁에서 겪었는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딸을 붙잡고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는 우리 딸 편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엄마한테 모든 걸 털어놔, 딸. 엄마는 이제 절대로 우리 딸을 떠나지 않을 거야. 알겠지? 응? 저는 딸을 안심시키는데 모든 신경을 다 썼던 것 같아요. 다행히 딸은 엄마를 믿고 아빠에게 의지를 하면서 점점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제서야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물론 이걸 직접적으로 저에게 말한 것은 아니고 심리 상담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을 했나 봐요. 사실 할머니가 나 괴롭혔어요.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방울을 막 머리에 치고 내가 조금이라도 책상에서 나오려고 하면 할머니가 회초리로 내 발바닥 때리고 서울대에 가야 한다고 구박했어요. 할머니 너무 무서워요. 내가 산수를 틀리면 내 뺨을 때리고 그랬어요. 나 탈출하고 싶었는데 엄마는 1년 뒤에 오고 아빠도 병원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말에서 나온 것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 남편은 기절을 할 뻔했어요. 엄마 정말로 미쳤구나. 내가 어릴 때 엄마한테 당한 그거를 똑같이 내 딸한테도 한 거네? 정말로 이걸 어쩌면 좋아. 남편은 어릴 때 시모가 명문대에 가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의자에 밧줄을 칭칭 묶어가지고 거의 준감금을 한 상태로 제 남편을 괴롭혔대요. 남편은 그 어린 나이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죽을 만큼 힘들게 공부를 해서 서울대 수학과에 들어간 거고요. 중간에 체육 시간에 허벅지랑 발바닥에 잔뜩 든 피멍을 보고 애들이 선생님, 옆상이 다리에 멍투성이에요. 신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시모가 체벌을 심하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다행히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체벌을 당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상처로 인해서 정신과를 다녔고요. 엄마 진짜 미쳤구나. 이제 그딴 짓은 나로 끝낼 것이지. 이제는 내 딸한테도 그런 짓을 해? 대체 돈이랑 명예가 뭔데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진짜 죽고 싶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제발.
남편은 제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키가 186에 훤칠한 남자인 제 남편이 어릴 적 상처받은 소년으로 돌아가 펑펑 우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제 딸을 꼭 안아주며 남편은 아빠가 이제 우리 딸 지켜줄 거야. 할머니가 너 괴롭히지 못하게 아빠가 이번에 크게 혼낼 거야. 할머니, 알겠지? 아빠가 딸 그동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빠 마음 먹었어.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딸,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저희 부부는 아이의 폭로를 듣자마자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대궐문 같은 시댁. 성북동에 다들 부러워하는 그 대궐 같은 집에 사는 시댁을 보니 저는 나지막이 욕이 나왔습니다. 개뿔도 없는 이 집, 겉으로만 찬란해 보이지 쥐뿔도 없는 년 때문에 우리 가족 파탄나게 생겼네. 불길함을 떨치기 위해서 침을 확 뱉은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에서 마주친 무당과 어머님. 어머님은 무당에게 신점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날도 집에 무당을 불러서 집안의 운수와 기운, 그리고 손녀의 대학 진학을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너네 부부 무슨 말도 없이 여기를 오니? 여기가 너네 안방이니? 남편은 무당 아줌마, 나가시죠. 험한 꼴 보기 전에. 살기가 가득한 눈을 본 그 무당은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하면서 꽁무니를 빼고 바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엄마, 미쳤어?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돈이랑 명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데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와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내쫓아? 어머님은 남편의 기세에 지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남편은 고함을 질렀어요. 진짜 작작하라고. 내 딸이 실어증 걸린 거 엄마 때문이래. 정신과 의사가, 친할머니가 이렇게 만든 거래. 애 정신 상태가 전쟁 이후에 트라우마 겪은 소녀처럼 불안하고 굉장히 힘든 상태래. 대체 대학이 뭐길래, 서울대가 뭐길래, 의사가 뭐길래, 변호사가 뭐길래 애를 이렇게 만드냐고. 어머님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네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냥 누리는 건 줄 아니? 아주 땅거지가 되어야지 네가 정신을 차리지. 네가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만들어준 거야. 이게 진짜 사회 최하층이 안 되어봐서 그 서러움을 모르나? 어디서 엄마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그때 남편의 눈초점은 어딘가 맥이 툭 끊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우울해 보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넘어서 체념에 가까운 상태처럼 보였어요. 거실에 걸려있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다 내가 박살낸다. 이렇게 말을 한 남편은 아버님의 골프채를 들고 거실에 있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려시대 도자기들을 팍팍팍 깨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어머니는 네가 진짜 미쳤나? 이게 얼마짜리인데? 아이고 하면서 그 깨진 유리 조각을 손으로 주웠어요.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벽에 걸려있는 현대미술 그림도 손으로 푹 찢어버렸지요. 그거는 어머님이 경매로 1억 2천만 원을 주고 낙찰받은 일본 작가의 그림이었습니다.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너 미쳤어? 이게 얼마짜린데? 너 지금 총 3억을 공중에 날린 거라고! 어머님은 정신이 나가서
맨손으로 도자기를 줍고 깨진 액자를 만져서 손에 피가 철철 났어요. 남편은 손에 난 피가 엄마야. 엄마는 허상.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을 쫓느라 자기 몸에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자식들의 마음에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엄마 때문에 나는 10대 시절에 한 번 죽었어. 내 안에 무언가가 순수하고 해맑던 소년이 죽었다고. 이제는 내 딸한테도 그 짓거리를 하려고 해? 나 돈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어. 그냥 행복한 게 좋아. 내 딸 명문대에 안 가도 돼. 사자 들어간 직업 안 가져도 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아예 이 집에 불 지르기 전에. 어머님은 남편의 말을 듣고 얼이 빠진 상태로 입을 벌리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앞으로 연락하지 마.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그리고 손녀한테도 연락하지 마. 엄마는 엄마가 지금 어떤 짓을 벌인지 알아야 해. 알겠어? 저의 손을 잡고 남편은 시댁을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살기가 흐르는 현장이었어요. 저희가 대문을 나가자마자 어머님은 가슴을 퍽퍽 치면서 내가 아들을 괴물로 키웠구나. 나 때문에 서울대 입학한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정말로 미쳤구나 미쳤어.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소리조차 듣는 게 싫더라고요. 어머님은 자신의 아이를 고문 수준으로 공부시킨 것은 기억 못하고 오롯이 본인 때문에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으니 엄마한테 순종해야 하고 엄마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온 가족이 파탄이 나지. 이렇게 잘 사는 집안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그 집안 자식들이 다 정신병에 걸렸네. 에휴, 너무 분했습니다. 그 피해자가 제 딸이 되었다는 것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저와 제 남편은 어머님과 연을 끊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아빠와 엄마가 있는 캐나다로 넘어갔어요. 한국에서 크나큰 상처를 받은 제 딸이 자연이 있는 캐나다로 가서 심적으로 힐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딸의 실어증은 완전히 치료가 되었고 그곳에서 또래 친구들과 공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1년 정도 그곳에서 살고 다시 딸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듣게 된 어머님의 최근 소식. 신우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올케, 엄마 병원에 입원한 건 알고 있어? 라고요. 신우도 시모에게 어릴 때부터 하도 공부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결혼도 시모가 연결해준 남자랑 억지로 했다가 1년 만에 이혼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삶을 살았거든요. 시모 때문에 10년간 사귄 남자친구랑 억지로 헤어지고 해외로 유학을 갔으니 말 다 한 거였죠. 하여튼 신우는 엄마가 아들이 자기한테 한 그런 모습을 보고 심적으로 크게 힘들었나 봐. 공황장애가 왔고 병원에 입원했고 지금 3개월 동안 치료받고 있어. 정신과 의사가 그러길 외할머니 교육 방식으로 엄마도 길들여진 거고 우리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가해자일 수 있지만 엄마도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래야 한다고. 저는 신우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악마 같은 줄 알았던 시모도 그저 외할머니의 교육 방식으로 인한 피해자였다는 것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남편의 외할머니는 대구에서 유명한 자산가였고 자신의 딸들을 엘리트로 키우기 위해서 집에 가정부를 두고
방에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교육을 시켜서 결국 어머님이 서울대 미학과에 들어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놀랐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정교수가 되기 위해서 박사까지 했는데 결국 교수 임용에 실패하고 말았고, 어머님은 그때부터 난 실패자 인생이야. 엄마의 기대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내 아이들이라도 잘 키워서 엄마한테 잘 보여야지. 엄마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성공한 인생이야. 이런 삐뚤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남편과 신우를 달달 볶듯이 교육시키고 자신의 입맛대로 키우려고 난리를 친 거였어요. 아이고, 그래서 어머님은 자식들을 서울대에 보냈고 외할머니, 자신의 엄마에게 막대한 자산을 물려받고 성북동에 그 으리으리한 집을 사게 된 거였죠. 그 전말을 알게 되니 시모도 딱 하더라고요. 신우는 심리치료 받으면서 치료사가 나한테 그러길 엄마도 참 불쌍하대. 나랑 동생은 그래도 일찍 심리치료를 받아서 행복해졌지만 엄마는 60년 넘게 그런 올가미 속에서 살았다고. 그래서 참 힘들었을 거라고.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엄마가 싫더라도 자식들이랑 며느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숙연해졌습니다. 남편도 그 전말을 알고 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렇게 저는 시모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다행히 시모의 공황장애 증상은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야,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네들을 잘 키워서 외할머니한테 보여줘서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해서는 안 될 짓을 너무나도 많이 한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너희들을 괴물로 만들었구나. 나는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고 정말로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었는데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어머님은 저희 앞에서 무릎 꿇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너무나도 늦게 깨달은 거야. 나는 텅 빈 인생을 살았지. 미술에 관심도 없는데 그저 있어 보이는 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미학과를 갔고 현금을 마련해서 미술품을 사는데 급급하고 그걸 지인들한테 구경시켜주면서 묘한 우월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살았어. 내가 바보였지. 내가 너무나도 바보였어. 세상에 미안하다. 지금 이렇게 뒤늦은 사과가 너희에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반성하면서 살게. 정말로 미안하다. 너무 화가 남과 동시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그 옆에서 울더라고요. 너무 자신의 인생이 불쌍했겠지요. 수학자가 되고 싶었던 남편이었지만 부모님 때문에 의학과를 가게 되었다가 자퇴를 하고 결국 그냥 대기업에 입사를 했으니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군대도 늦게 가서 적응도 잘 못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결국 남편은 어머님을 용서했어요. 됐어요. 이제는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엄마도 피해자였으니까. 처음부터 엄마가 괴물은 아니었겠지요. 그리고 어머님은 제 딸에게 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사죄를 했습니다. 착한 딸은 괜찮아 할머니. 나 이제 할머니 미워하지 않아. 캐나다에 있는 내 친구 케빈이 그랬어. 나를 괴롭힌 사람들은 결국에 내가 용서를 해야지 이기는 거라고. 그래서 난 할머니 용서했어. 더 이상 밉지 않아. 똘똘한 제 딸은
되려 할머니를 용서하고 위로를 해주었네요. 그렇게 그날 저와 딸,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전부 병원에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심리쌤은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앞으로는 가족들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씩 털어놓으면서 서로에게 의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해주었네요. 그 이후로 저와 남편은 신우와 시모와 교류도 자주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이 지옥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하네요. 하여튼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드는 생각이 사는 게 힘들지 않다, 쉽지가 않다, 본능적으로 위로 올라가서 살고 싶지만 사실은 위에 올라가도 별거 없는 삶이고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만 하다가 죽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인생을 살겠다라고요. 어떻게 항상 직선으로만 인생을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완벽한 인생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기적 같은 삶이죠. 그래서 딸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우리 딸이 뭐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지 그게 참 궁금해. 딸, 엄마는 딸이 어떤 것을 하든 응원할 거고 뒤에서 묵묵하게 지켜봐주는 든든한 어른이 되어줄 거야. 행복하자. 라고요. 누군가 저에게 어릴 때 이런 말을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이제는 제가 딸에게 그 말을 해주었네요. 하여튼 100억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저희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네요. 아마도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많은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공허하고 헛헛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요. 저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흔들릴 때 제가 쓴 글을 보면서 저도 심적으로 마음을 다잡으려고 이렇게 글을 쓴 것도 있어요. 하여튼 그럼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인생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에휴,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게 인생이잖아요. 우리 힘들어도 살아보자고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